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즐거운 리포트 읽기 시간입니다. 주식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서 뭐해?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공부해야죠. 주식은 좋아서 공부 안 하고 안 좋아서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좋아도 공부하고 안 좋아도 공부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수익률을 담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건데 공부해서 우리 수익 내야죠. 저희가 다뤘던 종목들 현재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좋습니다. 꼭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라는 개념들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다뤘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보면 그 기업들이 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 이제 여러 방송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저희가 LG 디스플레이 다뤘죠. 현대건설 다뤘죠. 삼성전기 다뤘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삼성 SDI 다루고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런 것들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다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다룬 리포트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HTS나 MTS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또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루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또 읽어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계좌에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된다. 저희 시간은 이 종목을 사라 팔아라 추천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리포트가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구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 내일 모레까지 하면 한 달을 이제 채우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채우고 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택입니다. 오늘 심택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대략 한 10개 정도, 10개까지는 아니라요. 한 대여섯 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심택과 관련해서 DB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짜리 목표 주가를 상향한 모습인데요. 심택 오늘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어요. 리포트 내용도 약간의 뜨뜨미지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뜨뜨미지근합니다. 근데 3분의 1 정도는 약간의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3분의 2는 그래도 리포트가 기본 가단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리뷰를 보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심택의 4분기 매출은 3,900억, YOY 기준, QOQ 기준 다 올랐습니다만 영업이익은 110억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만 QOQ 기준으로,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됐습니다만 QOQ 기준으로는 11%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영업 매출액 성장에도 영업이익은 매출액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가이던스 하단과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컨센서스는 누가 만들죠?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죠. 이 컨센서스는 결국 증권사들이 내놓은 그러한 전망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리포트를 보고 안 보고를 여러 가지 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시장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 좀 부정적인 반응을 하죠. 그 기준점을 누가 제공한다? 증권사들이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그분들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연코 공부한다라고 수익이 나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죠. 물론 공부한다라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넓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시장 가이던스가 142억이 나왔는데 110억 정도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들이 좀 나와졌어요.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라면 텐팅 매출이 전분기 높은 기저가에 이어진 부분들이다. 높은 기저 효과죠. 기저 효과가 이어진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높은 기저 효과는 뭐죠? 전분기 때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텐팅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회로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만 코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지우는 그런 기판에 있어서의 기술이다라는 거죠. 텐팅 매출이 전반적으로 높은 기저 효과가 이어진 부분들이고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금이라든지 구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밑에 매출 원가가 있는데 매출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따라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금이라든지 구리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매출 원가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다만 GDDR은 시장 지배력이 견주해서 연중 QOQ 매출액 성장을 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AI 기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핵심은 제품 믹스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121억, YOY 기준으로 흑자 전환되면서 QOQ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서버 모델 PCB와 MSAP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AI 기판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심택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영업이익은 가이던스를 501억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심택의 예상 영업이익은 가이던스를 501억으로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죠? 1H, 1Q,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500억으로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심택의 가동률은 분기마다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완연한 흑자 기조에 진입한 만큼 전반적으로 수주 증가에 비례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제품 믹스 악화 주요했던 BOC 등 텐팅 비중을 줄일지 여부가 수익성 개선의 핵심 요소다. 결국 이제 심택 같은 경우 기존에 있었던 어떤 매출보다 새로운 어떤 AI 기판에 대한 매출의 기대감, 그리고 적자 부분에 대한 축소, 매출 원가를 얼마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느냐, 정말 복잡한 회사가 됐어요. 단순하게 AI 기판으로 나간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심택의 주가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설명이 가장 절묘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높아진 원가를 얼마만큼 제품가에 흡수할 수 있느냐 여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판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를 65,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2025년 126억에서 1,306억으로 가파른 증가가 전망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SOCAM에 이게 이제 AI 기판에 대한 가운데서 입지가 가장 앞선 것으로 판단하며 이제 2분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대량 양산 체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매출이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권사도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65,000원짜리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그건 유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65,000원에 대한 목표 주가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DB는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증권사들은 먼저 65,000원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정도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제 그 장비 업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부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확실하게 이익 모멘텀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익 모멘텀이 확실하게 지금 이제 퀀텀 점프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 얘기도 오늘 좀 여러 방송에서 하고 왔는데 정말 맥쿼리가 오늘 공격적으로 리포트를 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조 단위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삼성전자가 대략 300조,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200조 나오면서 한 500조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둘이 합쳐서 200조였거든요.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방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주가 반응이 상대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리포트 중에 가장 검색이 많이 된 게 심택이다라는 것이 모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택의 주가가 상당히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어떻게 그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오늘 리포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많은 분들이 리포트를 보셨는데 내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차분히 지켜보자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으로 오늘 주가 수준은 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일부 앞으로 나아진다라고 하니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영업이익이 2026년에 계속해서 추정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주가는 좀 높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따라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도 2023년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분기 실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연간 실적도 마찬가지죠. 2023년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연간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똑같은 거죠. 여기는 분기라고 나오고 여기 연간인데 아마 이 애널리스트 분이 붙이는 부분들을 분기 실적 리포트를 붙이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리포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오타도 좀 나오고요. 그림을 좀 잘못 붙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요거를 요 세 그림을 그냥 한 장으로 붙인 거거든요. 한 장으로 붙인 건데 요 어쨌든 분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연간도 2023년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지금 영업이익률을 놓고 보면 이분 포인트를 2025년에 이제 지나면서 2026년에 플러스 영업이익률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추정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셈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지표를 놓고 보면 역시 뭐 EPS 같은 경우 2025년 마이너스 4,300원에서 2,800원, 4,000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배당은 일단 100원 정도로 꾸준히 이 정도만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로서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계산이 안 되던 PER이 올해 약 18배, 내년에는 13배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짐으로써 EBITDA 이익이 우리가 전반 투자가 좀 늘어남으로써 EBITDA 이익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7%에서 10%대까지 9.8%대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순이익률 같은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ROE를 20% 달성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요 지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OE가 제 기준으로 15% 이상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투자 매력도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ROE와 관련해서는 재무제표 강의를 지금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무제표 강의에 ROE 얘기가 상당 부분 ROE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ROE가 15% 이상 정도 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15%라고 한다라면 10% 정도만 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 기대 수익률을 갖는 게 몇 프로죠? 보통 우리가 한 10% 정도 갖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은행이자 지수를 따지면 대략 한 15% 이상 정도 돼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동인, 그러니까 요인이 된다라고 보면 ROE가 최소한 15% 이상 정도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거죠. ROE는 높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성장성이라든지 멀티플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높은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 보상 배율은 뭐냐면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2023년과 2024년 심택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갖고도 원금은 고사하고
이익을 그러니까 이자를 갚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게 이제 2025년을 지남으로써 우리가 영업이익을 갖고 이자 이상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자 보상 배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스닥에 있어서 영업이익과 퇴출,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자 보상 배율을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만 최소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의 기업들만 걸러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 기업들이 그렇게 많나요? 라고 본다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동전주들 같은 경우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못 넘는 기업이 두 자리 숫자예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가 두 자리 숫자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대하게 캐펙스 투자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이 안 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은 항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요. 자, 오늘 현대차, 여러분들 현대차 배당, 오늘 배당 받아야 되는 날짜인 거 혹시 아셨나요? 28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28일이 배당 기준일인데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면 영업일수로 따지면 오늘 매수를 하셨어야 금요일 날 여러분들 계좌에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사시면 영업일수로 28일 날 계좌에 안 잡힙니다. 현대차는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끝났고요. 기아는 3월 25일입니다. 아직 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기아는 3월 25일이 배당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삼성증권에서 기아와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27만 원으로 17%를 상향했다라는 겁니다. 2016년 타겟 PER 12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현대차 18배 대비해서 로봇 사업의 지분율 차이를 반영해서 12배만 부여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PER을 부과했다라는 것들. PER은 결국 뭐죠? 우리 주가는 EPS와 PER과의 관계라는 것들 계속 말씀드렸죠. EPS는 우리가 이제 확정 실적이죠. 하지만 PER은 뭐죠? PER는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 지분 가치를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18배, 그다음에 기아는 로봇을 뺀 12배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2026년 실적 추정치에 적용해서 산출했다. 기존의 매크로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를 반영하여 글로벌 자동차 피어 그룹의 ROE나 PBR 상관관계를 통해 산출한 PB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적용하는데 이번에 PB 밸류에이션은 제거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보다는 앞으로 그 수익 가치만 따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국에서 현대차 판매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적 성장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P 밸류에이션만 적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자신감에 찬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현대차 그룹을 로봇 관련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또 그런 기사가 나왔죠. 뭐 보선 다이나믹스 IPO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돼 있다라는 내용의 또 그런 기사도 오늘 좀 돌아다니고 있던데 어찌됐든 지금 기아만 놓고 보면 지금 기아에서의 본질 가치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현대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PR만 보자. 이게 지금 삼성증권의 리포트 요지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생산을 시작하는데요. 조지아 공장에서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생산 2월, 메타플랜트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 5월,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부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요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조지아 공장과 메타플랜트는 지금 감가상각 비용을 반영한 비용이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가 제네시스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동일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한다고 치면 관세 영향이 없다라고 쳐봅시다. 지금 이제 관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가상각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공장에서 제네시스 라인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미국에 파는 자동차와 국내에 파는 자동차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 처음에 소나타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나타가 한국에서 판매되는 소나타보다 실질 가격이 더 싸다. 환율 효과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사실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나타라 하더라도 그 소나타를 생산하기 위한 감가상각을 적용한 비용, 그러니까 비용을 적용한 비용을 소나타에 판매를 했고요. 미국에 판매되는 것은 회계를 분리해서 감가상각 비용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자동차를 더 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났었었죠, 회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이브리드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미국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이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그러면 관세 영향은 없죠. 관세 영향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 비용이 부과된 자동차 경쟁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관세 비용이 없다라는 부분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리포트에서는 수익성에 크게 기여된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국내 공장에서도 감가상각 비용이 부과되니까 이거는 똔똔이다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조지아 공장과 메타플랜트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이 부과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염두에 두자.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한 줄 더 추가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의 탄탄한 재무 구조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2025년이 최악의 영업 환경이었으나 잉여연금 흐름이 흑자를 유지했다. 4조 3천억 정도 유지가 됐고 순현금이 19조 정도를 기록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로봇 훈련센터, 로봇 공정건설에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아의 비중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이죠. 그리고 실적 회복으로 배당과 자사주 여력도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많으니까 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떠한 주식을 어느 순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기아가 현재 지금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위상 앞으로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건 이제 내러티브입니다.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기아가 나서서 어떤 뭐 로봇과 관련된 아니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도 인수할 수도 있는 거 있고요. 순현금이 20조 정도 있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죠. 자, 한 가지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김에 현금이 한 20조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죠. 현금이 20조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가 붙습니다. 단순하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목적은 뭐죠? 투자하는 목적은 그 기업이 내가 투자한 현금을 바탕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현금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전제가 이제 붙는 거죠. 이 현금을 바탕으로 M&A를 하던 투자를 하던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되던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를 하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던 배당을 하던 뭔가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써야 되는 쓰임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외부 유출, 이거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주는 거고요. 내부 유보를 통해서 이거는 뭘 해야 되는다? 앞으로 투자 M&A를 한다라든지 우리가 아무래도 뭐 캐펙스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를 통해서 앞으로 또 다른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기아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자금을 쌓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이례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투자처를 못 찾아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기아의 이 순현금은 앞으로 정말 기아가 오른쪽으로 튈지, 오른쪽으로 튄다라는 것은 외부 유출을 할지, 내부 유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지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우리가 볼거리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높은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 가장 실적 가시성이 높고요. 신차 사이클과 유럽, 미국에서 현지 생산 증가로 관세 부담은 축소되고 유럽은 전기차 인센티브에 따른 수혜까지 예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 123조, 영업이익은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1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6.4만 대 리테일 판매가 MS 5.8%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현대기아차를 합치면 MS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이 대략 이제 10%가 넘어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 10대 중 한 대는 현대기아차라는 거죠. 100대 중 10대는 현대기아차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MS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미국은 외건 형태, 그러니까 뭐죠? 트럭 형태의 자동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1월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2월부터 텔루라이드 2세대 모델 판매가 시작되는 거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로 2026년 판매 목표가 5만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12만 대에서 17만 대까지 목표를 달성하면 손익은 1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월 달에 유럽에서 EV2가 출시 예정인데 하반기에 EV4, 5까지 유럽 판매를 10% 이상 끌어올릴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게임도 그렇고요. 뭐 드라마 업체도 그렇고 자동차 업체도 그렇고 서로 새로운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새로운 것들이 나와줘야만 거기에 따른 새로운 어떤 매출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동차를 바꿀 때 신차가 나왔을 때 갑자기 내 차가 좀 구려 보이죠.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한두 번씩 하셨을 겁니다. 올해 자동차를 한 5년 이상 타시면 신차가 갑자기 옆으로 싹 지나가면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내 차가 조금 옛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슬금슬금 싹트기 시작하죠. 그거를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 잘못하면 혼나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신차는 새로운 수요를 자극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새로운 것들이 매출을 이끌어낸다라는 거, 그중에서 기아가 가장 앞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에는 5개의 전기차 라인업으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기아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 EV2, EV5까지 전반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전기차는 현지 생산 차종으로 보조금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럽의 인센티브 감소 효과,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간 7천억 정도가 가능하다. 현대기아차 모두 2020년 4분기 실적에서 유럽에서 경쟁 심화로 인센티브 증가로 연간 인센티브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코멘트를 했다. 현대차의 연간 인센티브는 2조 원 정도 증가했다. 1조 원이 유럽에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기아의 연간 인센티브는 1.5조 원을 증가했고 7천억이 유럽에서 증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유럽과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 어떠한 대리점을 가든지 간에 동일 가격에 이제 동일 가격제가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대리점마다 그리고 영업사원분들마다 조금은 할인 혜택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앴죠. 그래서 어느 대리점을 가던 누구한테 자동차를 사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서비스 차이는 있죠. 뭐 썬팅을 좀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지만 자동차 가격을 공식적으로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딜러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딜러들이 도매로 받아서 소매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쟁 차종은 뭐죠? 유럽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일본, 한국 다 경쟁 차종이에요. 경쟁 차종이면 여러분들이 딜러라면 팔아서 고객이 물론 원하는 차가 있겠죠. 하지만 고객이 비슷한 차를 갖고 고민할 때 나한테 인센티브를 내가 팔아서 남겨 먹을 수 있는 게 많은 자동차를 먼저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통신 3사가 새로운 휴대폰이 나왔을 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죠. 서로 보조금 경쟁을 하죠. 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경쟁 심화가 됐을 때 인센티브가 증가했죠. 특히 이제 하반기 때 인센티브가 유럽에서 많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신차가 나왔을 때 신차 효과에 있어서 굳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신차는 아니죠. 신차는 기존 차를 밀어내기 할 때라든지 점유율을 지킬 때라든지 경쟁이 심화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하지만 신차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안 줘도 되고요. 그 인센티브가 안 주게 되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간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 돈을 벌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나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용의 통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급감을 했는데 점유율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캐파가 봤을 때, 우리가 하이브리드 EV가 2025년부터 2025년 중반부터 꺾였는데 오히려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의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1위는 역시 토요타고요. 근데 현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혼다, 포드, 현대, 기아인데 둘이 합쳐서 시장 점유율이 한 17% 정도 되네요. 그런 상태인데 기아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의 그러니까 그런 건 뭐죠? 똑같은 파이 내에서 우리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다른 데가 축소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신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점유율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자 기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스퀘어입니다.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SK 스퀘어를 대체제로서 취급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대신증권에서 담았고요. 76만 원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76만 원으로 36% 상향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순자산 가치의 할인율 33%를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축소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2021년 분할 신규 상장 이후에 형성된 할인율은 우리가 대략 한 평균 67%였는데 이게 축소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하이닉스 시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SK 스퀘어가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 보니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센서스 기준 SK 하이닉스 목표 시총은 12개월 포워드 BPS 3.5배 수준을 적용했고요. PBR 3.5배는 우리가 밴드 상단에 대해서 할증한 수준인데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SK 스퀘어의 가치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실적 개선으로 할인율 축소인데요. 앞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SK스퀘어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매출은 1.4조 원, 그 영업이익은 이런 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증가, 포트폴리오 개선 손익이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됐다라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티벳 모빌리티라든지 데이터 사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에비타 흑자 전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최대 영업을 달성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까지 SK 스퀘어를 반영하는 건데 SK 스퀘어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죠. SK 스퀘어는 뭔 얘기를 할 거냐?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연동된 주가 상승률과 할인율 축소 전망인데 하이닉스 주가 급등에 따라서 2025년 10월 달에 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10%를 상회합니다. 제8주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의 단일 종목 편입 한도가 10% 넘어갈 수 없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곤혹스러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어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일 종목에 대해서 10% 이상 못 채워 넣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그 예외가 유일하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10% 예외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뭐 5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30%, 40%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펀드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언제죠?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전에 하이닉스가 꾸준히 올라왔죠. 그런데 하이닉스를 10% 이상 못 채워 넣습니다.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SK 스퀘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SK스퀘어가 언제부터 올랐죠? 작년 가을부터 올랐습니다. 이미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30만 원대까지 발동이 걸렸고요. 하이닉스가 30만 원대, 40만 원대 발동이 걸리면서 지수 하이닉스를 더 이상 편입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삼성전자가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고요. 하이닉스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펀드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하이닉스를 10% 이상 10%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뭐죠? GSK, SK스퀘어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들이 뚜렷한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대안으로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총을 계속해서 조정하고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지금 뭐 160만 원 어제 우리가 SK증권의 리포트를 봤죠. 그 정도 된다라면 계속 스퀘어라든지 스퀘어를 채워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대안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SK 스퀘어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고 안 되면 또 지주사 SK까지 끼워 넣는 그러한 여러분 행태를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들은 작년 가을서부터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스퀘어의 이제 순자산 가치 밸류를 보면 SK 하이닉스 상장 가치, SK 하이닉스의 적정 가치, 여기에 비상장인 SK 쉴드, 팀의 모빌리티, 플래넷에 대한 부분들 같이 이것을 순자산 가치로 더해서 이거 다 더하면 이 수치가 나오죠. 이 수치가 나오는 상태에서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여기에 할인율 33% 정하면 목표 주가가 나온다. 요게 이제 SK 스퀘어에 대한 적정 주가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 가치죠. 이 가치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K 스퀘어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SK 스퀘어의 순자산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주가가 올라간다. 이러한 논리로서 펀드 매니저들이 SK 스퀘어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쿼드 메디슨입니다. 이곳은 이제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쿼드 메디슨 같은 경우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 업체죠.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 저같이 주사 공포증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건데요. 파스 붙이듯이 이제 붙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있으면서 약품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업체들과 손을 잡게 된다라는 것이 쿼드 메디슨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리포트 읽기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근데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장을 좀 보면 우리가 현재 지금 파이프라인은 8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치료용으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성이 지금 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적정 가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쿼드 메디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마이크로 니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치료용과 여러 가지 글로벌 제약사 및 국내 제약사와 손을 잡고 현재 지금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분파될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놓고 보면 현재 지금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 물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버행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버행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상장 당시에 그 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상장과 동시에 매물을 내놓으면 뭐 우리가 IPO 할 때 들어간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주식을 팔지 말아라라고 한 것이 이제 나중에 물량화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오버행 이슈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지금 저평가된 국면이다라는 건데 뚜렷하게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별로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고 평론처럼 리포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업로드된 다음에 이 리포트를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희는 당일 나온 리포트를 소화합니다. 뭐 하루 지난 리포트를 소화하는 경우는 제가 예외적으로 얘기하지만 쿼드 메디슨이 오늘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상향한 겁니다. 아직까지 해외 원전 ETC 사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했다. PBR 0.7배로 미국과 원전 협력을 관련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품 발전 믹스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6년 기준 순이익은 7.7조 원을 보고 있고 배당 성향 30% 가정 시 3,600원의 배당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당 수익률은 5.7% 나올 것이다. 만약에 현재 주가가 연말까지 유지가 되면 은행 이자는 나오네요. 5.7% 나오니까 배당 수익률은 5.7%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수원과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원자로 및 터빈 빌딩 보조기기 ETC를 담당할 경우 경우의 수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대감이 한국전력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발전 믹스에 따른 원재료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한국전력에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이 대신증권 리포트의 주요 골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분 가치를 놓고 본다라면 국내 전력 가치를 평가를 하고 해외 원전 EPC 사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적정 가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략 전체 가치의 약 한 40% 정도는 해외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밸류를 적정 뽑아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전주로서의 한국전력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전력까지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요. 확실히 리포트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나온 리포트 수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이제 심택이 겹치다 보니까 특별히 리포트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리포트들이 감고 있는 의미가 시장에서 좀 더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하고 모레까지 2월 한 달 리포트 공부하는 거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업로드된 영상에다가 의견을 좀 주시면 3월부터 새롭게 조금 변화를 좀 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좀 모색해 볼 것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